내 이름은 하루. 기성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살이 된 나는 좀 신경 쓰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건 같은 빌딩에 일하는 잡화점에서 일하는 서진이입니다. 서진이는 나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어른스러웠고 휴식 시간마다 항상 나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서는 사적으로도 연락을 하게 되었고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한 반면 나한테는 조금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사촌인 에리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에리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옛날부터 나를 깔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심해졌으며 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집요하게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에리 언니는 통통한 체형으로 주변에서는 밝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도 그런 언니를 좋아했고 5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랑 놀아주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언니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휴일에는 나와 함께 여러 군데를 놀러 다녔습니다. 하루야,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차이나타운에서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건 어때? 좋네. 엄청 먹는데도 말라서 좋겠다. 그렇지도 않아. 언니는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한가하면 교문까지 차로 데리러 와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미나도 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데리러 왔어. 너 사촌 언니 차 타고 가는 거야? 부럽다. 미나도 같이 놀래? 그래도 돼? 물어볼게. 언니, 미나도 같이 놀아도 돼? 물론이지. 어서 타. 감사합니다. 에리 언니는 누구한테나 친근한 이미지에 친화력이 좋아서 나는 친구를 소개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또 보자. 내일 보자.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하루는 좋겠네. 언니는 없어? 학생 때는 있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놀 기회가 많지 않거든.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렇네. 고마워. 그렇게 나랑 언니는 점점 사이가 좋아졌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한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같이 있으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에리 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이번 주에 같이 쇼핑이라도 갈래? 미안해. 이번 주말은 좀... 최근에 좀 바빠 보이네? 사실은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 그렇구나. 몰랐네. 이번 주말은 남자친구랑 놀기로 했거든.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 응. 그렇게 언니와는 같이 놀지 못한 채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에리 언니와 미나가 같이 쇼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에리 언니랑 미나네? 하루야, 우연이네. 둘이서 노는 거야? 맞아. 미나랑 놀고 싶어서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했어.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 그러고 나서 미나는 학교에서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미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요즘 피해 다녀? 내가 뭐 잘못했어? 잘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구나. 뭐야? 왜 그래? 에리 언니가 그랬어. 내가 너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다면서?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로 에리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너 너무해.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도 미나 너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보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에리 언니 만나고 올게. 에리 언니가 나와 미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을 듣곤 바로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너무해. 왜 나랑 미나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이간질한 거 아닌데? 아니, 하루, 너는 미나가 너를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생각했잖아. 자기가 더 귀여운 걸 알고 친하게 지낸 거잖아? 나랑 똑같이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뭐야 그게? 나랑 친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랬니? 내 착각이었나 봐. 미안. 그런 걸로 화낼 필요 없잖아. 너무해. 아, 맞다. 남자친구인 주신이도 착한 애더라고. 뭐?
왜 주신이를 알고 있는 거야? 우연히 마주쳐서 말을 걸었더니 마음이 맞더라고. 같이 드라이브했어. 주신이하고 둘이서 만난 거야?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같은 통통한 여자보다 너 같은 애가 더 귀여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주신이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지만 역시나 에리 언니는 주신이한테도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에리 누나한테 들었어. 너 나 말고도 다른 남자 유혹하고 다닌다면서? 충격이야. 그런 적 없어. 남자 많은 여자는 싫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그렇게 나는 처음 사귄 남자친구를 에리 언니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내 친구는 나를 믿어줘서 이제 더 이상 에리 언니하고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랑 에리 언니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친한 척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런 언니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다니면서 나는 두 번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문대학을 다니는 수윤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에리 언니한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추석이나 구정 때 만나도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리 언니는 은근슬쩍 내 근황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나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더욱 나에 대한 집착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둘이서 교문 밖으로 나가는데 교문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있었고 거기에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에리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응, 사촌 언니야. 그래, 인사드려야겠다. 아니야, 그만 가자. 그러면 안 돼. 하루야, 여기야 여기. 내가 마지못해서 차에 다가가니 에리 언니는 수윤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남자친구인가요? 전에 남자친구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건 아니지만. 하루, 너 왜 그래? 뭔가 태도가 별론데?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가봐야 돼서. 또 봐 언니. 나는 남자친구를 언니와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벗어났습니다. 전 남자친구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에리 언니와 학교 앞에서 만나고 3일 후 밖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학교로 돌아오니 교문 앞에서 에리 언니와 수윤이 그리고 수윤이의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최악이다. 뭐가? 수윤이를 가지고 논 거던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아직도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고 있다면서? 전 남자친구? 무슨 말이야? 남자 많은 여자는 이쪽에서 사양이야. 끝내자. 정말 최악인 여자네. 잠깐 기다려. 언니는 우리들이 다투는 걸 봤을 텐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 수윤이한테 어떻게든 사정을 들을 수 있어서 오해를 푸는 데에 성공했지만 그 내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에리 언니는 수윤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랑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 모두한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와 찍은 동영상은 그때 당시 영상이었고 수윤이를 만나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 연애를 방해하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윤이하고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귀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마음이 어긋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2살이 된 지금 나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수윤이와 헤어지고 나서 약 2년이 지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던 나는 이제서야 서진이라는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촌 언니의 방해로 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서진이와 나는 일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휴일 전날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자주 있었고 건배! 수고했어. 일 끝나고 마시는 맥주는 최고라니까. 맞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주문해도 돼? 설로인 스테이크 68,000원?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시키게? 내가 내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같이 먹자. 그래도 아직 월급 받기 전인데 괜찮아? 괜찮아.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다른 수입?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 그래, 고마워. 그날 저녁 서진이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루야,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래? 알겠어. 나는 서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신경 쓰여서 그날부터 직장에서 얼굴이 마주칠 때면 몸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어서 일 끝나고 미나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고했어. 뭔데?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게? 혹시 전에 말했던 짝사랑하는 남자? 맞아. 사실 저번에 최근 상황을 말해줬더니 미나는 흥분해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해. 다음에 만나면 분명히 고백받을 거야. 축하해.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마. 그것보다 에리 언니는 괜찮은 거야? 지금은 뭐 진짜 조심해. 일이 바빠서 구정 때도 못 만났고 벌써 1년이나 못 만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뭐 그럼 좋겠지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나랑 만나고 며칠이 지나 서진이가 데이트 신청하는 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회사에 갑자기 에리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에리 언니는 통통했던 때와는 다르게 살이 쏙 빠진 모습이었고 이전보다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에리 언니? 엄청 살 빠졌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맞아. 하루네 가게에서 옷을 사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 그렇구나. 에리 언니는 전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서 피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살을 빼고 나니까 뚱뚱했을 때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대접도 정말 달라졌어.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랄까? 그래, 다행이네. 하루야, 오늘도 수고가 많네. 서진아, 잠깐 지금 손님 응대 중이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안녕하세요. 하루의 친구인가요? 뭐야, 잘생겼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지마. 하루야, 내일 시간 있어? 말할 게 있는데. 뭔데? 나도 껴주라. 내일이라면 나도 시간 있어. 저는 하루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에리 언니는 통통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내 앞에서 서진이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는 데에도 한계에 다다른 순간 서진이가 갑자기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쪽은 진지하다고요. 저는 당신 같은 연상은 관심 없어요. 아니, 열심히 살을 뺀 건데 이번에는 나이 때문에 하루한테 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루한테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더 이상 나랑 경쟁하는 것 좀 그만하라고. 이제 나도 화났어. 어떤 수를 써서든지 네 남자친구를 뺏을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말하고는 에리 언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놀랄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평소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에리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야? 내가 그렇게 물으니 에리 언니는 천천히 자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영상을 틀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진이와 잠자리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어? 나 네 남자친구랑 잤으니까 꼴 좋다. 나 지금 남자친구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전에 여기서 만났을 때 좋은 분위기였잖아. 사귀고 있잖아. 사실대로 말해. 그러니까 안 사귄다니까? 거짓말이지? 이거 잘 봐봐. 내가 서진이랑 이런 짓 했다니까? 분하지 않아? 뭐 설마 이 영상 서진이한테도 보낸 거 아니지? 당연히 보냈지. 서진이도 내 몸에 푹 빠져서는 사진 찍던데. 그거 위험한 거야. 뭐? 내 예쁜 몸을 자기도 모르게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 전에 서진이가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 거 기억나? 기억나는데? 그 다음 날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 서진이 횡령했다고 해. 뭐? 자기가 일하던 잡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인터넷에서 비싸게 팔아넘겨서 그게 가게에 들킬 것 같으니까 같이 도망치자고 그랬어. 거짓말. 물론 거절했어. 그런 짓을 하면 천년 사랑도 식어버릴 거야. 서진이는 이미 해고됐어. 내가 가게에 전부 말했으니까. 지금까지 횡령했던 돈을 전부 뱉어내기로 했다고 해. 아마 5천만이었나? 5천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돈에 엄청 궁한 상태니까 에리 언니의 알몸을 찍은 영상을 악용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에리 언니는 파랗게 질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서진이하고 원나이트 한 건 언제야? 어젠데? 괜찮아? 지갑 훔쳐간 거 아니야? 지갑? 없어. 거짓말이지? 역시나. 이런 곳에서 떠들 게 아니라 빨리 경찰서에 가보는 게 낫지 않아? 날 속인 거야? 최악이야. 뭐? 속이고 자시고 간에 언니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어. 됐어. 에리 언니는 허둥지둥거리며 떠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에리 언니가 내가 일하는 패션 빌딩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거기에 거하게 취한 서진이가 나타나서는 호텔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진이를 꼬셔서는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에리 언니가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몇 장이나 찍어대자 서진이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둘이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진이는 에리 언니의 지갑을 훔쳐서 도주했고 그 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진이의 악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역시나 에리 언니의 알몸 영상을 악용해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에리 언니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보니 영상이 퍼진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한테까지도 알려지게 되어서 에리 언니 아버지의 동생인 우리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한테 뭐 들은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리 언니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전부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 에리한테 이런 일이? 하루야, 뭐 아는 거 없니? 전에 에리 언니가 전부 말해줬어. 만취한 연하남을 호텔에 데려갔다고 말이야. 뭐? 에리가 데려간 거야? 끌려간 게 아니라? 그렇대. 내 남자친구라고 착각한 것 같더라고. 네 남자친구?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니 아버지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서 격분. 그걸 에리 언니의 아버지, 즉 큰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큰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큰아버지는 꽤 예전부터 에리 언니가 나를 심하게 질투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거실에 친척 모두가 모인 사진을 걸어뒀는데 에리 언니는 거기서 내 얼굴만 지워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자기보다 젊고 귀여운 존재 자체가 싫다고 말했고 그걸 들은 큰아버지는 에리 언니의 인격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니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한테도 차가운 시선을 받은 에리 언니는 기댈 곳이 없어져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찾아온 에리 언니는 다크서클이 생긴 채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야, 부탁이야, 도와줘. 뭐야 갑자기. 일하는데 계속 찾아오면 민폐라는 거 몰라? 그 영상이 SNS에 떠돌기 시작하니까 손님들이 같이 자자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본사한테도 들켜서 오늘 자진 퇴사를 요구받아서 직장도 잃었고. 그거 참 힘들었겠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 그런 말 하지 마. 부탁이야. 나랑 같이 서진이를 찾아줘. 연락처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연결 안 돼. 경찰한테도 쫓기는 모양이니까 찾아도 소용없다고. 그럴 수가. 사실은 그 지갑에는 손님한테 받은 보험료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계속 입금할 기회를 놓쳐서 지갑에 계속 넣어둔 채였거든. 혹시 그걸 서진이한테 보여준 건? 응, 보여줬어. 그래서 지갑을 훔쳐간 거네. 자업자득이야. 회사가 빨리 2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같이 서진이를 찾자. 부탁이야. 나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 그리고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돌아가줘. 내가 이렇게 곤란하다는데. 끈질기네. 경찰 부른다. 점점 분했던 일들을 내뱉어내자 에리 언니는 낙담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후 서진이는 지방으로 도주하던 생활도 길게 이어지지 못하며 만화 카페를 전전하던 게 발각되어 체포당했습니다. 횡령죄로 복역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에리 언니는 결국 2천만 원은 저금해뒀던 돈으로는 모자라서 빚을 지고 회사에 지불했고 재산을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영상이 퍼진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서도 이직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보험회사의 손님을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
버티질 못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 혼자서 고독한 시골 생활을 시작한 에리 언니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에리 언니의 괴롭힘에 고민을 하고 있던 나는 드디어 해방되어서 엄청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 미나를 술집으로 불렀더니 축배를 들자고 했습니다. 건배?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큰일 날 뻔했네. 설마 네 남자친구라고 착각하고 자다니. 나도 깜짝 놀랐고 엄청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연락 올 리도 없고 정말 다행이지. 자, 마셔. 이제는 안심하고 연애할 수 있겠네. 응, 미나야, 나를 믿고 친구로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당연하지. 그 후 시간이 지나 동창회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과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에리 언니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평화로운 생활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에리 언니한테서는 그 이후로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이 동네로 돌아오지 않겠죠.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미나와 같은 깊은 신뢰관계를 쌓고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주희라는 딸이 있어서 저는 새언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지셔서 기뻤고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가족이 생겨 마냥 기뻤습니다. 하지만 내 불행은 이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운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할 새도 없이 새어머니와 새언니한테 구박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기 전에 혹시 몰라 보험금의 수취인을 제 앞으로 해놓으셨는데 재혼하고 나서는 수취인이 배우자인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은 2억 정도였는데 보험금을 탄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매일같이 엄청난 택배가 도착했고 언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자주 외식을 했으며 지금까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던 둘은 명품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네가 쓸 돈 같은 건 없어.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벌도록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대학을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올 즈음에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고 있으면 안 돼. 엄마로서 내가 잘 관리해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월급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도 한마디 거들면서 그래, 그게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의 월급날에는 또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적당히 좀 하세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필요한 건 일해서 사라고 한 건 당신들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사고 싶은 백이 있거든.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보험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말이야. 돈이 부족해. 돈이 별로 안 남아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보험금은 2억 원이었잖아요. 그런 푼돈은 금방 없어진다고. 너는 명품백이랑 시계가 대체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죽어서 받은 돈으로 아무렇게나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렇게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다음날 아르바이트처로 터무니없는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놓으라고 점장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점장은 나한테 갑자기 미안하지만 가정 내부의 일이라고는 해도 돈을 가져가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누구의 돈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너네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 사람이 해고가 되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 새어머니와 새언니가 우리들한테 돈을 넘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길래 절망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해고가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돈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돈은 없으니 나는 고향에 있는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고, 어떻게든 공부하는 동안 시간이 나면 일을 하면서 매달 조금씩 새어머니와 새언니한테 돈을 빼앗기면서도 입학금을 모았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그 집에서 나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새어머니와 새언니가 없는 생활이 이렇게나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학금을 새어머니가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장학금은 월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그날 나는 평소처럼 ATM에서 돈을 출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0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가 통장을 가지고 통장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은행원이 "이 통장은 분실 처리가 되어서 새로 발급받으셨네요?" 라고 말해서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아직 같이 살고 있을 때 새어머니가 마음대로 통장을 재발급받은 것이겠죠. 가지고 있는 은행은 카드가 없어도 통장이 있으면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새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장학금을 출금하려고 한 거야? 하지만 벌써 써버렸는걸. 그 돈은 대학을 다니기 위한 돈인데 그걸 내 통장에서 마음대로 빼가다니요. 시끄러워. 여기 같이 살게 해줬던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렴. 원래라면 너희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 쫓아내려다가 만 거란다. 불쌍해서 같이 있어준 거니까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 거 아니니? 나는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요. 월세도 공과금도 내지 않았던 주제에 건방 떨지 마. 부탁이니까 돌려주세요. 그게 없으면 대학을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딴 건 알 바 아니지. 뭐 열심히 노력해보려무나. 새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후에 집에도 찾아갔지만 바로 쫓겨났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빌리는 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는 어머, 이제야 일할 마음이 생겼니?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부 보내도록 하렴. 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줄게. 이렇게 말하길래 기어이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고, 당신하고는 이참에 연을 끊을 거니까 2번 다시 엄마 노릇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연락을 끊은 뒤 나는 고향을 떠나 금전적으로도 학력으로도 꽤나 힘들었지만 경기도에 무사히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나는 결혼을 하고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고향을 떠나 잠시 동안 취직했던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었고, 만나게 된 건 길 한가운데서 사장님이 몸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도와드렸는데, 그때 사장님을 데리러 온 게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말했더니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큰 회사이기도 하고 직원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했고요. 도시에서 몸 상태가 나쁜 어르신이 앉아있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만 자신을 구해주러 온 것에 대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애인은 없나? 라고 물으시길래 일하느라 바빠서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왜인지 우리 아들은 어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고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그냥 놔둬도 여자들이 꼬였고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장님의 의도대로 사귀게 되었고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일을 그대로 그만두었고 시아버지가 되신 사장님의 바둑 상대를 하면서 편안하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상냥한 시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아이도 더 태어나서 더욱더 사장님은 손자의 대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의 회사는 엄청 대기업이어서 휘하 기업도 꽤 있었으므로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나날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으며 딸아이도 쑥쑥 잘 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1년 동안만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물론 무리는 시키지 않으마. 라며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이 내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와 새언니가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부모가 없다고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어쩜 네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정말 그렇구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사치품으로 사용했다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나만 갈게. 유리는 그런 새어머니나 새언니가 있는 곳에 가게 하고 싶지 않아. 1년만 단신 부임으로 할게. 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당신이랑 나도 같이 갈게. 아이들도 외로워할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이랑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가족도 있고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도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지켜줄 거고 조금이라도 싫으면 아이들이랑 같이 바로 돌아와도 괜찮아. 그래, 아가하고 아이들이 지낼 방이라면 차고 넘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돌아오도록 해. 그래, 바로 아파트를 준비해도 되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만나도 절대로 지지 않을 거니까요. 나도 제대로 지켜줄게. 그 둘과 연을 끊고 나서 이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8년 만에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등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로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을 정원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 생각에 큰 저택을 1년 동안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은 뒤에 바로 친구도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고 어머, 유리 아니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친척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몇 년 만이지? 대학에 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자퇴했다고 들어서 놀랐었어. 나는 대략 대학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억울하실 거야.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남편 일 때문에 1년 동안만 온 거예요. 그렇구나. 어디서 일을 하는데? 스콧 회사인데요. 뭐? 새로 생긴 거기? 대단하다. 네, 시아버님이 이쪽 지점에 새로 회사를 설립하셔서 감독 겸 1년 동안만 있게 되었어요. 어머, 그럼 그 회사의 후계자랑 결혼한 거니? 엄청나다 얘. 하느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는구나.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걸 아시고는 상을 주신 거야. 행복하게 살으렴.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남편의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오랜만에 새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 여기로 돌아왔다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다면서? 정말이니? 그런 건 당신하고는 관계없어요. 건방진 태도는 여전하구나. 알고는 있니? 나는 네 엄마란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시고 시부모님만 계시다고요. 뭐 됐어. 우선 5천만 원만 주렴.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돈을 넘길 리가 없잖아요. 너 부자랑 결혼했잖아. 그럼 돈은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소문으로는 고급 주택을 하나 빌려서 살고 있다지? 엄청난 애구나. 우리들은 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너를 키워줬지 않니? 그랬더니 그런 은혜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은혜라고? 농담하지 말아요. 당신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 쓰고 나서 전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필사적으로 일해서 번 돈이나 장학금까지 전부 썼잖아.
은혜라고 느낄 리가 없잖아. 나는 핸드폰을 끊고 그대로 수신 거부를 시켜뒀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우선 이 일에 대해서 말했더니 만약에 또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우리 아버지의 친척 중 한 명이 고령으로 고인이 되셔서 그 장례식장에 남편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어? 우진이는 친구네 놀러 가기는 했어도 혼자서 있을 수 있겠어? 엄마, 내가 대체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는 한데 걱정되니까. 있잖아, 이렇게 벌건 대낮에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온다고 했잖아. 혼자서 집을 본 건 몇 번이고 했던 거잖아. 얼른 다녀와요. 그렇게 말하는 유진이를 두고 나와 남편은 친척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친척분들이 말을 걸어왔고 힘들었지? 라고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쪽 사람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괜히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힘든 거 아니야? 조금 그렇기는 해.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뭔가 기쁘기는 하네. 아까도 당신이 일 때문에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아빠의 사촌동생분이 오셔서 아빠의 옛날 얘기를 해주셨거든. 집에 가면 꼭 말해줘. 아버님하고는 뵌 적이 없으니 꼭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어. 응? 남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유진이네? 엄마, 살려줘. 갑자기 온 딸아이의 카톡에 나는 놀라서 답장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전화할까? 안 돼, 절대로 전화하지 마. 딸아이한테 그런 답장이 와서 나는 더더욱 혼란스러웠고 이 상황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방에 혼자 있는데 밑에 누가 온 것 같아. 엄마랑 아빠는 아직 안 돌아온 거지? 아직 장례식장이야. 지금 옷장 안에 숨었어. TV도 껐어. 위에 올라온 것 같아. 우리들은 딸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친척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과 둘이서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나는 보조석에 타서 딸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 알았어. 2층으로 올라왔어. 2명이야. 딸아이한테 그 말을 듣고 혹시 강도면 어떡하지 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도 스피드를 올려서 최단 시간 안에 집에 도착하기 위해 내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옆방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있어. 이쪽 방에도 들어왔어.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 괜찮아? 누군지 보여? 응, 보여. 하지만 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자 2명이야. 둘이라고? 나는 딸아이한테 그 말을 듣고 번뜩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그 둘은 새어머니와 새언니일 겁니다. 돈을 얻어내기 위해 전화를 했고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도 수신 거부를 해놨습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고 아마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 주소를 찾아낸 거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남편과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왔어! 집에 들어온 순간 크게 소리치니 딸아이가 다다다다 아래로 내려와서는 필사적으로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내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테니까 둘은 거기 있어. 알았어. 남편이 집안을 살펴보니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남편의 컬렉션이었던 손목시계나 내 핸드백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미안해요. 아마 그 2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며칠 전에도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왔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증거가 없어. 유진이가 얼굴을 봤어도 봤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엄마, 나 동영상 찍었어. 뭐? 동영상을 언제 찍었어? 무서워서 장롱 안에 숨기는 했지만 문틈 사이로 핸드폰을 들이밀어서 찍었어. 그렇게 용기를 내다니 대단하다, 유진아. 한번 보여줄래? 이거야. 딸아이가 재생한 동영상에는 그 둘이 딸아이의 방에 들어와서는 명품이 없는 걸 확인했는지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건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 완벽해. 제대로 찍혔어. 우리들이 나갈 때 꼭 문단속을 하라고 딸아이한테 말했기 때문에 제대로 문을 잠갔지만 중간에 먹을 걸 사러 다녀왔을 때는 열쇠를 잠그는 걸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운이 나쁘게도 새어머니와 새언니가 나타났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보고는 들어와서 명품이랑 고급품들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그 후 나는 바로 새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훔쳐갔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어질러져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남편의 명품 시계나 내 핸드백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게 왜 내 책임이라는 거니? 당신들이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집에는 딸아이가 아직 있었단 말이야. 뭐라고? 딸이? 그 반응은 역시나 불법 침입을 했다는 거네. 아니야. 지금은 말이 헛나온 거야. 유감이지만 이미 증거는 다 모았어. 증거라고? 당신들이 딸아이의 방에 들어왔을 때 아이는 장롱 속에 숨어 있었거든. 거기서 당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얼굴이 아주 제대로 찍혔다는 거지. 뭐야, 다 네가 나쁜 거잖아. 우리들한테 돈을 넘기지 않으니까. 부모가 힘든데 도와주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심보야? 몇 번이고 말했지만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돈을 빼앗고는 학대당한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야. 잠깐 기다려. 농담이지? 너 지금 가족을 경찰한테 파는 거야? 경찰한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가족도 아니니까. 알았어. 훔쳐간 건 바로 돌려주면 되잖아. 그럼 문제 없지? 그렇게 넘어갈 리가 없잖아. 집도 엉망이고 확실하게 당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벌은 받도록 해. 그 후 나는 수화기 너머로 발광하는 새어머니의 말은 무시하고는 전화를 끊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한테 딸아이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방의 참상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더니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훨씬 예전에 아버지의 보험금을 다 써버렸지만 이제까지 호화롭게 생활해왔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돈이 궁핍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몇 개의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모양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엄청난 부잣집. 그래서 둘은 옛날처럼 나를 말로 구워 삶아서 남편의 돈이 점점 자신들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은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집을 조사하고는 물건을 훔친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빚쟁이였던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한 모양이지만 체포당한 이후로 이번 일이 직장 내에 흘러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학생 때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한테 돈을 주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 처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그 둘이 해고당했다는 걸 들은 순간 가슴에 묵었던 체증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걸 이웃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람 말이야 딸 집에서 몰래 들어가서는 명품백이랑 명품 시계를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뭐? 거짓말.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예전에 그 사람 딸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자퇴했다고 들은 적 있는데 설마 그 돈도 전부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딸은 되게 착해 보였는데 갑자기 대학을 자퇴해버려서 당시 동기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나도 들은 적 있어. 최악이네. 이번에 체포된 것도 자업자득이네.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서 그 두 사람은 크게 비난을 받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서 고립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나는 훔쳐간 물건들을 다시 돌려받았고 이미 팔아버린 것들은 그건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의 빚이 점점 더 불어났지만 그건 내 알바가 아닙니다.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왜 우리들한테 이러는 거야? 유리는 부자랑 결혼하기까지 했는데 대체 왜? 하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지만
정말로 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정을 주인집에게 말씀드려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신들한테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그 둘은 갑자기 2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 들어와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초라한 생활을 하게 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지만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찬선화, 평범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에 사장님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전 직원이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습니다. 오만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괴롭히는 건 당연하고 보너스는 자기 기분대로 주고 연봉은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도 전혀 못하고 그저 후계자여서 사장이 된 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급하게 휴일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속 상사인 서운 씨에게 말했더니 걱정하면서 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봐 선아씨, 내일부터 갑자기 일주일이나 휴일을 쓰다니 무슨 짓이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셔서 모친상으로 인해 휴일을 쓰겠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건 용서 못해. 제대로 출근하도록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쉬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망구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소란 피우지 마.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속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때부터 부서 내에서 조용히 인수인계를 했고 다른 직원들한테 내일부터 경조사 휴무라서 일주일간은 쉴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설마 장례식 때문에 쉬는 걸 허락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바로 정시에 퇴근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가 중에는 몇 번이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나 엄마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빨리 출근해. 할망구는 내버려 두라고. 문자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직원한테 이렇게나 말할 필요가 있는 걸까?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사장님에 대한 분노로 나는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이제야 겨우 정리가 된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서운 씨한테 연락을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래, 관두는구나. 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해해. 회사에서도 선아 씨의 일을 대신하지 마. 그대로 놔둬.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니까. 회사도 엉망이었군요. 이 일주일 내내 꽤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전 직원한테 일을 전부 끝내라고 했고 만약 거역하면 모두 해고라고 말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 여자를 바로 해고시킬 거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비난이 심해서 더 힘들잖아. 고백도 거절했었다면서? 네, 딱 1년 전에요. 사실은 예전에 사장님이 나랑 결혼하면 사모님이 될 수 있고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마음은 거절했습니다. 나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좀 힘들지. 전 사장님은 엄청 좋은 분이셨는데. 서운 씨가 사장님이라면 좋았을 텐데요. 서운 씨는 회사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면서 사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서운 씨가 사장님이라면 우리 회사는 더 잘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며칠 후 오랜만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장실로 바로 갔습니다. 이봐 선아 씨.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나 무단 결근을 하고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경조사 휴무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는데요. 그런 건 몰라. 나는 받은 적 없어. 같은 부서 내의 직원한테 제출했지만 아마도 훑어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이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주일이나 쉬었잖아.
감봉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또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사장님의 결단으로 감봉을 하는 건 위법일 텐데 괜찮은 건가?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보시는 대로예요. 그만두겠습니다. 괜찮겠어? 이대로 갑자기 관두면 월급도... 저금해둔 게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직할 회사도 이미 결정해뒀으니까 3주 후에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나를 바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무능한 인간이 다른 회사에서 잘 해나갈 리가 없잖아. 자, 글쎄요. 너도 아깝게 됐네. 나랑 사귀었으면 지금쯤이면 사모님이 됐을 건데. 마지막까지 무례한 사장님한테 나는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별로 당신이랑 하는 결혼은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고요. 연애 대상으로서 본 적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죽은 걸 바보 취급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은커녕 같이 일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너 사장한테 감히? 말해야 할 건 똑바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차, 그래. 너같이 쓸모없는 여자는 관두는 게 낫다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걸요? 잠꼬대는 잘 때 해. 퇴사 확인을 받은 나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2주 후에는 퇴사여서 인수인계 업무나 업체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정해졌지만 일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잠깐의 휴식을 즐겼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 집에 엄청난 얼굴을 한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봐, 선아씨. 갑자기 뭐예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네가 관두고 나서 서운이를 선두로 다른 직원들까지 점점 퇴사를 하기 시작하잖아. 네가 돈이라도 찔러준 거 아니야?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모두들 같이 나가고 싶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는 했지만요. 사장님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다른 직원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쉬는 동안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누구라도 이런 회사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너도 직원들한테 관두지 말라고 설득 좀 해. 관두는 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직원이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 다 알고 있다고. 너랑 서훈이 둘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는 우리 쪽 직원들을 빼가고 있잖아. 서훈 씨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노하우를 배운 서훈 씨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퇴사하겠다는 걸 들은 서훈 씨는 같이 일해볼래? 라고 제의해준 겁니다. 원래부터 신용이 좋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걸 들은 직원들도 계속해서 서훈 씨한테 모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직원이 30명을 넘어섰고 드디어 회사라는 형태가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벌려놓은 거야?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들 자신들의 의지로 결정한 거니까요. 네가 직원들을 꼬신 거잖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본인 때문에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뭐라고? 나는 전 사장님과 다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강압적으로 괴롭히기만 해서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기만 했어요. 전 사장님은 이러지 않았다고요. 사장 본인이 회사든 직원이든 첫 번째로 생각해줬다면 우리들도 회사나 사장님을 생각해서 일을 했겠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봐, 기다려.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서 계속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폐를 느낀 이웃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장님은 그대로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그 후 직원 30명이 퇴사해서 회사의 기능을 잃은 그곳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탈세가 발각되어서 사장님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탈세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한방 역전을 노렸지만 그것도 쉽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빚을 더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회사는 서운시의 소환 덕분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전 회사가 도산하면서 갈 곳을 잃은 고객들이 받아들여지고 좋은 징조가 상승세를 탔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전 회사보다도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다음 주였지? 네, 사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맡겨둬.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다음 주에는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딱히 사모님이 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어머니한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슬프지만 지금의 나는 직장에서도 남편한테도 복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날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한가롭게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도와줘. 아이 손님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 뭐? 레스토랑 손님이? 내 동생은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손님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모양입니다. 알았어. 바로 매형이랑 갈 테니까 그동안 구급차를 불러놓도록 해. 알았어. 나랑 동생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바로 그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동생이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이서 바로 차로 향했고 남편이 바로 내릴 수 있게 조수석에 앉았고 나는 운전석에 앉아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역주행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깜짝이야. 괜찮아? 그것보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바로 경찰차가 앞에 서더니 경찰관이 내려서는 선생님,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자, 면허증 좀 봅시다. 얘기 좀 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우선 현장으로 가게만 해주세요. 남편을 레스토랑에 데려다주고 나면 얼마든지 벌금은 낼게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범인은 꼭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우선 같이 가자고요. 도망치지 않는다니까요. 남편만 데려다주고 오면 된다고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니까요.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거든요. 당신이 주차 금지인 곳에다가 차를 세워서 그런 거잖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가지 않으면 아이가... 안 돼, 안 돼. 우선 차에서 내리세요. 촌각을 다투는 상태에다가 나중에 벌금이든 벌점이든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예 듣지도 않은 경찰관한테 나는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여기서 뛰어가면 돼. 미안하지만 여기 좀 부탁할게. 알았어. 그럼 부탁해. 그렇게 말하고는 전속력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경찰관이 당신의 남편도 현장에서 도망쳤으니 나중에 사정 청취도 하겠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동생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의사여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현장에 가는 거라고요. 있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선 체포하겠습니다. 네? 왜 또 체포를 한다는 거예요? 벌금은 제대로 낸다고 했잖아요. 왜냐니? 남편이 도망갔잖아요. 운전을 한 건 저라고요. 그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 거참 시끄럽네. 경찰인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체포라니 납득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귀찮아 죽겠네. 경찰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도 포함시켜버릴까 보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건 횡포라고요. 당신들을 검거하면 내 성적도 오를 거고 그렇게 하면 겨울 보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말이지. 아이는 내 알 바 아니라고. 뭐야 이 경찰은. 아이 목숨이 걸려있는데 성적이라니. 마침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경찰관의 대응에 분노를 사기며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는 괜찮아? 괜찮아. 진정되기는 했지만 그대로 구급차로 이송했어. 그리고 소아과 담당인 전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해뒀으니까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당신은 어때? 내가 경찰과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이 크게 격분했습니다.
이상하잖아. 당신이 어긴 거에 대해서 제대로 벌금을 내겠다고까지 했는데 왜 체포로 이어지는 거야? 잠깐 거기서 기다려. 바로 갈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올 때 동안 경찰과 둘이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남편이랑 처음 보는 사람이 같이 오고 있어서 누구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경찰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장님 왜 여기에? 이 사람 서장님이었어? 사복을 입고 있으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네가 이상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이 사람은 내 친구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지. 대충 이야기는 들었네. 아무래도 주차 금지 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애초에 그 전에 역주행하던 폭주 차량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체포로 이어지는 거지? 단속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도 그 차량을 쫓는 게 맞지 않나? 예? 그게... 자네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나? 네. 잠깐 확인해 보겠네. 잠깐 기다려. 그렇게 당황해하면서 허둥지둥거리던 경찰관을 밀쳐내고는 서장님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차가 역주행해서 내 차가 핸들을 급히 꺾었고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나 그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제대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걸리는 건 내린 후에 경찰관의 언행이었습니다. 인명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는 정신과 남편이 자리에 없는 후에도 깐족깐족거리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걸로 모자라 이걸로 내 성적 할당량은 채웠고 겨울 보너스를 많이 받겠군. 이렇게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은 언행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은 사장님은 이 대응은 대체 뭔가? 애초에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위반을 단속하는 건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바로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등장함으로써 아까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경찰관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서장님은 미안하네. 블랙박스에는 제대로 상대의 차량 번호가 찍혀 있으니 경찰에서 수색해두도록 하겠네. 아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경찰관은 이번 건을 계기로 서장님의 명령하에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었고 꽤 악랄하게 위반 딱지를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는 협박을 한 안건도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어 제대로 조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그 현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폭주 차량을 따라가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을 단속하는 게 쉬워 보여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게 발각이 되어서 해고가 되었다고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 후 그 아이는 병원에 이송되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 건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며칠이 지나 바로 찾아와서 레스토랑 점장님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변변치 않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아니요, 돈 같은 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의사 선생님이시죠? 치료해 주셨으니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날 남편은 비번이었어요. 그리고 호의로 해드린 것 뿐이고요. 아니면 저희 동생네 가게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저희들도 동생 레스토랑을 너무나 좋아해서 단골 손님이 생기면 저희도 기쁠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그렇게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누나하고 매형 덕분이라면서 손님이 엄청 감사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둘이서 언제든지 저녁을 먹으러 와. 보답이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해서 나는 남편이랑 둘이 바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 비프 스튜는 진짜로 맛있어. 후식으로는 누나가 좋아하는 푸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좋아, 고마워. 같은 동네에 그런 쓰레기 같은 경찰관이 있어서 깜짝 놀랐지만 상식이 있는 서장님이 제일 위에 계신다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을 들으니 그 경찰관은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 때문에 도망치듯 관뒀다고 들었는데 아주 쌤통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여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부서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한 대 있다. 냉장고엔 사원들이 넣어놓은 물,
차, 간식, 주스가 있었다. 본인이 넣어둔 자리를 기억한 후 그대로 꺼내 먹었기 때문에 이름을 써두지 않아도 누가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일단 탕비실에도 회사에서 제공한 커피와 차가 있었다. 하지만 더운 여름날엔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에 보리차를 넣은 물통을 회사에 들고 다니거나 편의점에서 차 음료를 사 마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가기 전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차 라떼가 새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맛있겠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먹어볼까? 나는 곧바로 계산했고 사자마자 바로 마셔봤다. 말차 라떼는 내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 달콤하면서도 말차의 씁쓸함은 제대로 느껴졌다. 이 맛에 빠져버린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사왔다. 그리고 일하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시려고 회사 냉장고에 넣어뒀다. 근데 냉장고 안은 다른 음료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야채 보관실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차 라떼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없었다. 난 마신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나는 마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냉장고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음식을 넣어두고 먹는 용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인 음료수로 착각해서 먹었을 수도 있었다. 그냥 실수겠지 싶어서 나는 또 똑같은 말차 라떼를 사서 야채 보관실에 넣어뒀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말차 라떼의 빈 컵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냉장고를 확인해보자 어제 넣어뒀던 말차 라떼가 사라져 있었다. 설마 알고도 먹은 건가? 심증은 있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이번엔 내 이름을 써서 넣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 먹은 말차 라떼 컵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이번엔 꼭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동료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동료 한 명이 그 말차 라떼? 요즘 지은이가 자주 꺼내 먹던데? 냉장고 야채 보관실에 있던 거. 지은이가?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2,500원 하는 저렴한 음료수였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던 내게는 큰 돈이었다.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지도 못하는 거냐고. 나는 곧바로 지은이에게 달려갔다. 있잖아. 혹시 네가 내 말차 라떼 마셨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야채 보관실에 있던 말차 라떼 말이야. 네가 마시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나도 야채 보관실에 말차 라떼 넣어뒀거든? 지금 생사람 잡는 거야? 지문 조사를 하면 바로 알아낼 수 있었지만 겨우 음료수 하나로 지문 조사를 할 순 없었다. 그러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후 나는 역으로 지은이의 빈정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어느 날 내 상사인 미영 과장님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희아씨, 저번에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 아직 안 냈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서류는 과장님 책상 위에 분명 올려뒀는데요. 내 책상 위에 그런 서류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건 감점 처리하겠어요. 그럴 수가. 분명 난 기한 내에 맞춰 제출했는데. 그러다 문득 지은이를 봤는데 실실대며 웃고 있었다. 제가 빼돌린 거구나. 업무 시간이 끝나고 지은이에게 따져 물었지만 인정하진 않았다. 그래서 파쇄기 안을 확인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층엔 CCTV가 없어서 증거를 찾진 못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서류 제출 기한을 어기면 인사고과에 엄청나게 반영된다. 그래서 내가 기한 내에 냈던 건데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지은이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봤지만 지은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좀처럼 복수를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내게 찬스가 찾아왔다. 지은이가 쓰던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얼마 전 회사가 지은이에게 새 컴퓨터를 사준다고 했던 것이다. 새 컴퓨터를 보자 지은이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그날에 맞춰 편의점에서 사온 말차 라떼를 또다시 야채 보관실에 넣어뒀다. 함정과 함께 말이다. 그날 나는 오후부터 거래처로 외근을 나가봐야 했는데 지은이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틈타 내 말차 라떼를 마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평소처럼 일을 다 끝내놓고 상사에게
그럼 사이다 상사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라고 보고를 한 후 외근을 나갔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일을 끝낸 후 부서로 돌아왔는데 거기엔 멀뚱히 서서 넋이 나간 지은이의 모습과 새 컴퓨터가 있었다. 근데 그 컴퓨터엔 새까만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다. 과장님은 지은이 옆에서 이거는 새 컴퓨터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해놓은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수리비는 자네가 대줘야겠어. 그럴 수가. 저는 피해자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그렇게 말하려다 날 보고는 네가 그런 거지. 너 때문에 내 컴퓨터가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내가 뭘? 내가 뭘? 네가 내 음료수 안에 이상한 걸 넣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제 음료수예요. 잘 보세요. 여기 제 이름도 쓰여 있잖아요. 그러자 지은이는 아차 싶은 얼굴로 말차라떼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지은이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음 놓고 마시다가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았다. 말차라떼엔 내 손으로 직접 내 이름을 써놓았다. 아니야.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누가 자꾸 제 음료수를 훔쳐가서 너무 곤란했었거든요. 그 도둑놈한테 참교육이나 시켜줄까 해서 음료수의 내용물을 다른 걸로 바꿔놓은 건데 설마 그게 지은 씨일 줄이야? 너 용서 못해. 이 미친년아. 그렇게 내게 달려들었지만 회사 동료들이 말려주었다. 그리고 과장은 곧바로 자네 그게 사실인가? 남의 음료를 계속 훔쳐 마신 거야? 조금 얻어 마신 것뿐이에요. 훔치다니요. 라고 말해버린 순간 입을 잘못 놀린 걸 깨닫고 헙 하는 소리를 냈지만 이미 늦고 말았다. 참고로 지은이가 우웩하고 토해버린 라떼의 정체는 먼저 진짜 음료수를 다 마셔주고 나서 빈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뺀다. 알루미늄 포일 부분도 살짝 벗겨내서 내용물을 넣을 구멍을 만든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계란물, 와사비, 간장, 식초, 소스 등을 넣는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과 플라스틱 뚜껑을 다시 덮은 후 야채 보관실에 넣어뒀던 것이다. 실제로 나도 궁금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토가 쏠리는 맛이었다. 이건 사람이 마실 만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 후 지은이는 계속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망가진 새 컴퓨터를 물어내야만 했다. 고장난 이유는 지은이가 뿜어낸 토 때문이었다. 컴퓨터 키보드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컴퓨터는 사용도 하기 전에 고장나버렸다. 그리고 지은이 앞엔 다른 동료들도 앉아 있었는데 동료들의 물건에까지 피해가 가서 그에 대한 변상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현금을 건네며 사과했다. 그러자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 라고 하며 웃었다. 이번 기회에 나는 지금까지 지은이에게 괴롭힘 당했던 일들도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자 지은이의 인사고과 점수는 대폭 낮아졌다. 또한 컴퓨터 비용에 변상금까지 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며 엉엉 울었다. 마지막으로 내 말차라떼 값도 청구했는데 하필 내가 네 말차라떼를 먹어가지고. 라고 하며 울먹였다. 그 모습은 내게 사이다 그 자체였다. 참고로 나는 과장님께 서류 파쇄기 사건도 이야기했다. 그러자 다행히도 깎였던 인사고과 점수를 원상복귀 시켜주셨다. 여하튼 앞으로도 나는 말차라떼를 즐겨 마실 예정이다.